좀 와서 봐요. 그게 죽었어요. 저기 엎드려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잠자 부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파출부의 소란 때문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녀가 전한 소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잠자 씨가 말했다.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다. 그는 성호를 그었고 세 여자도 그를 따라했다. 등에 사과가 박힌 후 그레고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해서 등과 배가 납작해질 정도였지만 가족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가족들은 심지어 그레고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레고르의 시체 처리를 파출부에게 맡긴 채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하죠. 그레고르의 죽음에 그 어떤 동정도 없이 차갑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차를 타고 교회로 나들이를 갔다. 그들밖에 타지 않은 기차칸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비쳐들었다. 그들은 좌석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앉아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곰곰이 따져보니 전망이 전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잠자 씨와 잠자 부인은 점점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며 그녀가 뺨이 창백해질 정도로 온갖 심한 고생에 시달리면서도 최근 들어 아름답고 풍만한 몸매의 처녀로 피어났다는 것을 거의 깨달았다. 그리고 행선지에 이르러 딸이 가장 먼저 일어나며 그 젊은 몸으로 기지개를 켰을 때 그들은 마치 새로운 꿈과 좋은 의도가 확인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상황은 자본주의적 인간 소외의 상황이 가족에까지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죠. 경제적 가치가 가족의 사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레고르의 부모와 여동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 이렇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소설 초반의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인해 생긴 현실로부터의 거리가 오히려 이 소설의 비극적인 현실성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준 것이죠. 가족의 관계가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 결정될 때 더 이상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은 그것이 그레고르가 됐든 그레고르의 여동생이 됐든 벌레 같은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변신의 세계 속에서 그레고르가 사라져버린 이 순간 부모의 눈에 딸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딸이 현재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역할을 그만두고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순간 딸도 그레고르처럼 벌레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변신이 쓰일 무렵 19세기 독일은 인간의 가치가 오로지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노동력을 잃은 노동자는 쉽게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고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지에 내버려졌습니다. 노동자 재해보험국에서 15년간 일하며 산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하던 카프카는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벌레로의 변신이라는 초현실적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모순을 보다 강조하여 보여준 것이죠.